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고조선을 거쳐서 고조선이 멸망한 뒤로 철기가 전국화되면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친한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이 생겨나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봤죠. 그리고 꼭 부탁을 드렸던 게 기본적으로 철기에 바탕한 문화라는 거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각 나라가 모두 옥저 빼고는 싹다 제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천 행사의 명칭을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달라. 뭐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매, 그다음에 동해의 무천, 그다음에 삼한의 수린날, 계절제 이런 것들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저런 특징들도 다 서옥제니 민며느리제니 뭐 이런 결혼 풍습 같은 다양한 특징들도 모두 기억을 하셔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 시대에 들어갈 예정인데 삼국시대는 대체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순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고구려의 성장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딱 봐도 굉장히 넓은 영토를 자랑하고 있는 걸 보이죠. 보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조선이 무너진 뒤로 설치된 뭘까요? 이거 한나라가 고조선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한나라가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나서 한반도 북부 지역에 설치한 이게 있어요. 뭐죠? 이거 사실 되게 여러 번 배웠잖아. 우리가 작년에 2학년 때 세계사 할 때도 한나라의 역사를 배우면서 한 무제가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이걸 설치했다 이렇게 배웠고, 우리가 이번 학년도에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한나라가 이제 고조선을 침략하고 나서 고조선이 수도 왕검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이걸 설치한 다음 뭐였어요? 한사군이었죠. 한사군 중에 낙랑이 있었잖아. 그것도 기억나시나 혹시? 우리 가야가 아니고 그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중에 변한이 있었죠. 변한이 철기를 많이 수출하면서 주로 낙랑과 외에 많이 수출했었다. 그 낙랑이 바로 한사군 중에 하나였었죠. 이런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고조선이 무너진 뒤로 설치된 한사군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고구려가 이제 건국의 밑바탕을 형성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 많은 설화에서 들어보셨겠지만 부여에서 그 설화가 있죠. 그 부여의 금화왕이 이제 사냥을 나갔다가 웬 울고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왔더니 뭐 그 여자가 뭐 나는 하백의 딸이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여자가 임신을 하고 있길래 며칠 잘 보살펴 줬는데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알을 낳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알을 부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니까 막 그 알을 기다리는 동안 막 주변 동물들이 막 되게 피해 다니고 뭐 신성시 여기고 막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알을 깨보니 이제 고주몽이 나왔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제 거기는 부여니까 부여의 기존 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자들이 막 고주몽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에는 어머님이 아들을 보냈다고 하죠. 그래서 고주몽이 부여에서 도망 나왔다고 하죠. 어쨌든 간에 뭐 이 설화를 믿을 수 없겠죠. 무슨 사람이 아래서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런 건 있더라.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언제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봤어요. 왜 사실 사람이 알에서 태어나는 설화는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고 우리나라의 신라의 이제 시조죠.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나고 알에서 태어나는 건국 시조의 설화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보통 역사학자들은 건국 시조라면 최초여야 되는데 최초여야 되는 인물한테 부모님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에서 태어나는 그런 설화를 설정을 하는 거다. 보통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영상을 본 게 그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정 시간이나 보건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이제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드물게 이제 그 아이를 감싸고 있는 아이 주머니가 한 번에 같이 나오는 경우가 어쩌다가 있대요. 근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 나도 그냥 유튜브에서 지나가다 본 거라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거라서.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고대 인물들이 그걸 봤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건 아래서 태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거 보고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런 설화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런 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주몽의 설화를 믿건 말건 지금 이런 설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고구려 있죠. 고구려의 건국 집단이 고구려를 만든 이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주몽을 중심으로 이 집단이 부여 출신 인물들이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합리적인 추론이잖아. 고구려라는 나라를 만든 그 중심 세력들이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 중심 인물이 고주몽이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씨가 성씨고요. 그다음에 주몽의 이름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졸본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압록강 유역이에요. 이따 지도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가 바로 졸본입니다. 여기다가 건국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뭐 부여랑 마찬가지로 중국이랑 가깝기 때문에 중국 문화 수용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아까랜다. 이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전 시간 강의를 얼마 전에 녹음을 해서 어쨌든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고구려가 농사를 안 짓는 건 아닌데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왜냐면 다 산이거든. 다 산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악 지역인 게 농사 짓기는 어렵지만 방어에는 굉장히 유리하죠. 왜 방어에 유리하냐면 타점이 높잖아. 때리는 지점이 높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그래서 이렇게 산이 있어. 산이 있으면 고구려인들은 싸울 때 이미 여기 산성을 갖춰놓고 이 위에 있어요. 이 위에 있는데 적군은 이렇게 치고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래에서 위로 쏘아 올리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로 때리는 게 더 쉽지. 화살을 쏴도 바로 때릴 거고, 그죠? 돌을 굴러떨어도 되고. 그러니까 산악 지역으로서 방어에 유리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만주 지역의 특징인데요. 원래 철기가 흔하긴 하지만 특히나 이게 또 고구려가 전투력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고구려는 중국이랑 가깝기 때문에 수준 높은 철기 다루는 기술을 많이 받아들인단 말이야. 바로바로 받아들여요. 막 이런 식으로 불순물을 빼내면 더 순수한 철이 나온다. 이 금속이랑 합금을 하면 더 단단해진다. 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인단 말이야. 다른 주변의 한반도 남부 지역의 나라들보다 철기를 다루는 수준이 훨씬 높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아이폰 뭐 10, 뭐 이런 거 옛날 버전 쓰면 고구려는 아이폰 40 프로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철기를 다루는 수준이 높은 데다가 기술 자체가 뛰어난 데다가 만주는요,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그냥 자석 집어 던지면 바닥에 달라붙는 그 정도로 철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기술이 뛰어난데 철광석도 굉장히 많으니까 철기가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면들이 고구려의 어떤 군사력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철기의 원료가 되는 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철광석인데 철광석은 기본적으로 돌덩어리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광석이 많이 난다는 건 기본적으로 거기가 암석지대라는 거야. 돌만 있는 데라는 거지. 그런데다 농사를 어떻게 지어? 조금만 파면 다 돌인데. 좀 땅을 팠을 때 그 안에 축축한 땅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아, 여기 농사 짓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악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춥다고. 그런데 농산물이 어떻게 자라? 그죠? 그래서 농사를 안 지은 건 아니지만 농사가 워낙 성과가 없으니까 주변 지역 특히나 옥저를 막 쥐잡듯이 잡아요. 옥저를 막 오지게 패버린단 말이야. 막 있는 거 다 내놓으라 그러고 막 없는 거 만들어서 내놓으라 그러고 막 뒤지게 팬다고. 그러니까 옥저가 뭐가 없어요. 제천 행사가 없잖아. 그런 면들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력을 넓히고 난 뒤에 이제 압록강 중류 지역의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졸본이나 국내나 지도로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코앞이야. 코앞인데 이제 졸본 지역이 조금 더 좀 땅이 좁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산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 국내성이 그래도 좀 평야가 넓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부 기관이 많이 설치가 되고 어떤 수도가 좀 더 그러니까 수도 도시의 땅이 넓어야 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지만 국내성으로 옮긴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우리 한사군 있죠. 그 한사군에 대항하면서 조금씩 세력을 넓혀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진짜 그렇게 멀지 않죠? 졸분과 국내. 정말 멀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지도상 멀리 표시된 거야. 되게 그렇게 멀지 않아요. 글쎄, 우리 학교랑 우리 집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출근하는데 한 15분 15분이란다. 제가 출근하는데 차로 한 30분에서 40분 걸리거든요. 그 정도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있다. 이제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태조왕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 그 나라의 건국자인 왕한테 태조라는 명칭을 붙여주거든요. 한국사에선. 근데 고구려가 이 시기에 태조왕을 붙였다는 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조왕 이전에도 고구려는 있었지만 태조왕 이전에 고구려는 조금 뭐랄까 좀 부족제가 아직 강하고 아직 지방의 부족장들의 영향력이 아직은 강한 그 대가들 기억나시죠? 그 대가들의 영향력이 아직은 강한 그 오부 제가 회의하는 걔들의 영향력이 아직은 왕보다 센 그 시점이라면 태조왕 때부터는 왕권이 조금씩 더 강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집권 체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내부에 여러 집단이 통합이 되면서 이제 이때 오부가 확립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루부, 전로부, 소노부, 관노부, 순노부 이런 관노부는 환노부라고도 불러요. 어쨌든 이런 오부가 확립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 계루부에서 이제 고씨 왕족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렇게 못 살게 괴롭히던 옥저를 아예 이제 정복을 태조왕 때 해버리고요. 이제 옥저가 이때 멸망을 하는 거죠. 동해도 이때 정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동으로 진출을 시도하는데 요동이 어디냐면 이 요동이 처음 나오는데요. 요동은 한국사를 꾸준히 배우면서 한 조선 초까지도 꾸준히 나오는 땅 이름이에요. 조선 초가 뭐야? 조선 때 한참 안 나오다가 또 나중에 이제 근현대사 들어가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동이라는 땅의 명칭과 위치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일단 여기가 이제 옥저 동해 지역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강릉 여행 갔다고 되게 헛소리를 되게 많이 했던 곡인데 이제 지금의 한반도 동부 해안 지역이죠. 한반도 중부의 동부 해안 저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옥저 동해 그 지역이고 그다음에 요동이 여기인데 이 요동이 뭐냐면 여기 지금 보이시나? 요 물줄기 보이세요? 물줄기? 이게 요하라는 강이에요. 요하라는 강인데 요하라는 강의 동쪽이 요동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정복을 시도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요동을 공격해서 차지하려고 시도만 해봤다. 태조왕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중엔 결국 차지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국천왕 이 사람 정말 중요한 왕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 고구려가 제대로 된 중앙집권적 국가로 올라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왕입니다. 일단 오부가 원래는 아까 봤다시피 계루부, 전로부, 소노부, 환노부 뭐 이렇게 이름이 딱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부족의 이름이 있다는 건 그 부족의 개성과 정체성을 살려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부족의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 이 나라 안에서 강하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지금 고국천왕 때 오부의 이름을 방위명으로 바꿨다고 했죠. 사실 방위 즉 동서남북 중 이런 것들은 어디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족의 이름을 기존에 그 부족의 개성이 살아있는 이름으로 유지해 오다가 고국천왕 때 이렇게 방향의 이름으로 방위명으로 바꿨다는 건 그 부족의 어떤 개성과 정체성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냥 고구려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의 행정 조직으로만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존에 방위명 오부를 쓰기 전의 시절 그 전에는 이 오부가 부족적 오부였다면 부족의 정체성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오부였다면 이제는 그저 고구려라는 국가의 한 일부 조직인 그냥 행정적 오부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방위명 오부가 성립됐다는 거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왕위 계승도 그동안은 형제 상속이었어요. 그래서 어 왕이 죽으면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면 왕은 사실은 더 좋겠지. 내 아들을 더 사랑할 텐데. 근데 왕권이 아직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아들 왕자의 힘이 내 동생보다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상속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고국천왕 때 왕권이 강해지면서 이제는 내 동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했던 대로 내 아들한테 바로 물려줄 수 있는 부자 상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논쟁이 아직도 계속 있어요. 계속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 수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논쟁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을파소라고 하는 재상이 등용이 돼요. 근데 이 을파소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법을 내놔요. 그게 바로 진대법인데 이 진대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농부 입장에서 1년을 보낼 거 아니에요. 1년은 봄, 여름, 갑자기 빅뱅 생각난다. 봄, 여름, 가을, 옛날에 빅뱅 진짜 좋아했는데. 겨울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은 농부 입장에서 언제가 먹고 살기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언제냐면 언제일까요? 봄이에요. 봄이 먹고 살기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봄춘자를 써서 춘궁기라고 불러요. 근데 봄이 왜 힘드냐면 우리 생각엔 안 그렇죠. 봄이 하면 막 예쁘게 벚꽃도 피고 따뜻하고 겨울이 녹아가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런 게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이제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한다고. 가을에 수확을 하면 그걸 겨울에 다 먹어요. 그럼 봄에 먹을 게 없어. 이게 이제 봄의 문제예요. 봄의 문제. 그리고 봄에 이제 이런저런 씨앗을 뿌릴 수 있거든요. 쌀이 아닌 것들. 그러면 여름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봄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그래서 진대법은 어떤 법이냐면 중앙정부에서 농민들이 봄에 힘들 걸 아니까 봄에 농민들한테 쌀을 빌려줘요. 이거 먹고 지내라고. 그 다음에 빌려간 만큼만 겨울에 갚으라는 거지. 이 법을 제안해서 실시했던 게 을파소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굉장히 중앙정부가 농민들을 신경 쓰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고국 천황 때 굉장히 왕권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정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미천왕인데 미천왕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데 일단 정복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정복 활동을 하는 거냐면 우리 옛날에 그 고조선을 한 나라가 멸망시키고 나서 한 사군을 설치하잖아요. 근데 그게 멸망한 것도 있지만 쫓겨난 것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한반도 이제 북부 지역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거기 원래 살던 한국인 한민족 우리 민족 사람들한테 쫓겨나면서 요동 북부 지역으로 밀려나거든요. 근데 이걸 미천왕이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래서 한반도 내에 이게 의미예요. 이게 한반도 내에 그동안 남아 있었던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미천왕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황해도까지 영토를 확장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후에 고구려가 점차 요동 지방까지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 영토를 얼마나 확장했고 뭐 이걸 떠나서 요거 한반도 내에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다는 거. 그래서 한반도가 완전히 우리 민족의 땅이 됐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 요동은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죠. 우리 태조왕 때 한번 요동 지역 차지해 보려고 시도했다가 잘 안 됐었죠. 근데 요때 이제 미천왕 때 완전히 차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고국 원왕은 이 사람 사연 많은 사람이에요. 그 고국은 그냥 고구려 나라라는 의미고요. 저 원자가 원통할 원자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왕권 그 왕으로서 지냈던 그 역사들을 보면 원통할 만 하겠다. 참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일단 전현이라고 하는 민족한테 침략을 당해요. 그러니까 전현이라는 국가인데 이 민족한테 침략을 당하는데 너무 세게 침략을 당해서 수도를 함락당합니다. 근데 원래도 잘 싸우는 민족이기도 하고요. 발음이 조금 전현, 그죠? 전현에 침략을 당해서 수도를 함락당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을 빼앗겨요. 이제 이게 얼마나 그죠? 아버지의 시신을 빼앗기고 어머니도 포로로 끌려가요. 진짜 한 나라의 왕인데 아버지의 시신을 빼앗기고 어머니가 포로로 끌려간다는 게 진짜 얼마나 진짜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구려의 위기잖아요. 이게 국제사회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고구려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위기를 겪으니까 바로 아래에 있는 백제가 바로 치고 올라와요. 또 더구나 이때는 백제는 전성기예요. 또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던 근초고왕이 바로 고구려 힘들어하네 이때다 싶어서 바로 치고 들어가서 평양성에서 맞서 싸우면서 그래서 근초고왕이 평양성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어, 평양성이 아직은 수도는 아니지만 나중에 수도가 되거든요. 근데 평양성이 아직은 수도는 아니지만 고구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국 원왕이 직접 근초고왕을 막으러 내려가요. 군대를 이끌고. 근데 여기서 전투에서 패배해서 고국 원왕이 여기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왕이 죽었다고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는 그런 다행한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굉장한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지금 세 줄만 읽어봐도 참 인생 서럽다 이런 게 느껴지죠. 너무 서럽고 원통한 그래서 고국원왕이에요. 어쨌든 그렇고 이렇게 전현의 침략을 당하면서 발음이 자꾸 전현의 침략을 당하면서 한창 고생하다가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뭐 아버지 시신 뭐 어머니 포로 뭐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위기를 겪고 이걸 기회로 봤던 백제가 또 치고 올라가서 백제를 상대하다가 결국엔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는데 막상 시험을 보면 헷갈리시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게 고국원왕이 전현한테 죽은 줄 아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에요. 고국원왕은 전현한테 죽은 게 아니고 전현 때 위기를 겪긴 하지만 고국원왕을 죽인 건 백제의 근초고왕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헷갈리더라고. 왜 이걸 헷갈리는지 알겠어요. 나도 학생 때 헷갈렸었어. 근데 알겠는데 그래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헷갈렸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럴까 봐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이 소수리망인데 소수리망은 여러분들이 뭘 안 배워도 생각해 볼 만해요. 소수리망이 왕으로 즉위를 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 왕이 됐어. 고국원왕 바로 다음이 소수리망이거든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아싸 왕이다. 놀아야지 이러면 되나? 아니잖아. 그죠? 뭘 해야 되겠어? 뭘 해야 될까? 고국원왕 때는 어땠어요? 나라 전체가
막 전현한테 침략당해서 막 아버지 시신 뺏기고 어머니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 다음에 뭐 백제 침략해 또 들어와서 왕 자체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거 나라가 좋은 상태야, 안 좋은 상태야? 극단적인 위기 상태죠. 그럼 뭐 해야 돼? 복구해야지. 복구하고 나라의 힘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소수리방의 어떤 왕으로서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왕이란다. 이 나라를 그동안의 피해로부터 복구시키고 국력을 정비할 것. 이게 소수리방의 왕으로서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국원왕 시기의 위기를 극복하는 게 소수리방의 어떤 미션이야.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해나가게 되는데 일단 불교를 수용합니다. 전진에서 온 순도라는 승려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요. 어, 불교를 수용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신앙이 잡다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도 그 무속신앙 같은 거 보면은 별의별 신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이에요. 부엌에는 부엌의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돌봐주셔야 음식이 맛있게 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할 때도 공부의 신이 있어서 공부의 신이 살펴주셔야 또 잘 되고,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상이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전 백성의 종교를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자기 왕실을 불교한테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해요. 그래서 왕실의 권위도 높이고 이런 식으로 백성을 사상적으로 통합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거죠.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그래서 백성들의 사상을 통합하고 그 우리 고구려의 철학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국가도 그렇고 뭐 기업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이 강해지려면 그 조직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뛰어나야겠죠. 근데 사람들을 뛰어나게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교육 아니겠어요? 교육. 그래서 소수리망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고구려가 강해지려면 우리 고구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관료든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다 강해져야 된다는 거지. 예, 강해지려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시설을, 학교를 세우는 거죠. 그게 바로 태학입니다. 태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령은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참에 알아두시는데 사실 이미 알고 계셨어야 돼.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거예요. 중국에서는 수나라 때 처음 나오는데 율령은 뭐냐면 법이에요, 법. 그래서 나라를 통치할 기존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이 되는 법을 만들어서. 근데 이 법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무슨 잘못을 하면 무슨 벌을 주고 사람을 죽이면 뭐 징역 몇 년에 뭐 아니면 물건을 훔쳤으면 사람을 때렸으면 뭐 이런 잘못을 하면 어느 정도의 벌을 줄 것인가 이런 것만 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국가 기관이 설치되는 것도 법에 의한 거예요. 어, 지금 우리 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가 설치되는 것도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서 몇만 명 이상의 인구가 되면 몇 학급 이상의 중학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법이 있으니까 우리 학교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설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기관이 설치되는 것도 다 법에 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통치하는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알려주는 게 율령이고 그걸 이제 우리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딱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수리망 때는 이런 식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고구려의 통치 조직 기본적인 이런 거는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